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이자 배당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세금 폭탄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직접 계산하나?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요. 제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셀프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계산기 사용 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시고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엑셀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댓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 피부양자로 등록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자, 피부양자 등록 기준인 소득 금액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부터는 부담해야 되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공제 탈락.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돼서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양가족공제를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ISA 계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우리가 절세 계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의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요. 일단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가입 자체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어요. 그리고 만기 연장을 통해서 최대 80세, 80년까지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80년까지. 자, 그러면 가입하고 만기 연장 사이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바로 무슨 계좌를 활용한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셀프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할 수 있는지 그 관련 내용들까지 모두 다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딱딱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입니다. 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싹 다 합산해서 세금 떼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자, 기준금액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얼마 뗄까요? 14% 뗍니다. 여기에 지방세 포함하면 15.4%를 떼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대비 한계세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세금이 늘어나냐?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율 구간이 24% 구간을 초과하는 이 순간부터는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득 구간이 15% 이내이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세부담이 되려 늘어나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이 증가할까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냥 세금이 폭탄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직접 계산하기 이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일반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자, 일단은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조건의 소득은 아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 1천만 원 초과시 전액 연간 소득에 반영된다. 자, 만약에 내가 2,1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내 소득은 2,100만 원이 모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탈락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간 1,000만 원만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 초과분이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득이 900만 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은퇴를 한 상태에서 금융자산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적연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또 소득의 100% 반영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소득과 금융소득 합산돼서 2천만 원 넘어가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소득을 어디로 빨리빨리 옮긴다? 절세계좌로 이전하는 작업을 통해서 금융소득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데 사실 오래 걸려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절세계좌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절세계좌에다가 몇억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걸리기 이전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걸리고 나서는 일단 세금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조차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절세계좌에 금융소득을 옮겨놓는 작업을 하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가 탈락하게 됩니다. 일단 소득이 없는 배우자만 볼게요. 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필요 없고 소득은 연간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500, 금융소득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은데요. 자,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2천만 원 초과되는 거죠. 자, 일단은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액. 자,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봅니다. 이때는 부양가족공제에 탈락하게 되겠고요. 자, 부양가족공제에 탈락하게 되면 자, 연간 150만 원에 뭘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적용할 때 자, 부양가족공제는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된다? 탈락합니다. 자, 그럼 사실 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세금이 대려 환급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탈락한 거와, 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들락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 많이 늘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세계좌를 활용하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ISA 계좌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3년 이후에 발생한 순수익을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세금이 없고요. 자, 초과되는 9.9%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영이 아예 안 돼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가입 자격에는 자, 가입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입 불가능, ISA 계좌 만기 연장 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연장 불가능. 이 부분 질문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가입한 상태에서 만기 연장 이전인데 해당 영상들을 보고 ISA 계좌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근데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2천만 원 초과되면 ISA 계좌 가입 불가능하고요.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한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셀프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공식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서 큰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2천만 원까지 적어도 14%의 세금을 떼갈 거야 종합과세 방식이고요. 분리과세 방식은 적어도 금융소득의 14%는 세금을 떼갈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자, 금융소득을 원청 징수한 것보다 세금이 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게 되면 최소한 금융소득의 14%까지는 세금이 과세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 공식에 의해서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전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산출세액이 나오니까 세금 늘어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직접 계산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근로소득이 아닌 분들은 뭐 사업소득 관련돼서 증빙 자료 체크하시고요. 자, 그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 첫 번째 잘 외우세요. 근로소득 금액 하나. 나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금액. 이 부분은 경비를 모두 다 차감한 금액입니다. 경비를 모두 차감한 거. 자,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 얼마인지, 세액공제 얼마 받았는지, 기납부 세액 얼마인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체크 안 되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계산해 볼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 그냥 발급받아서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려서 계산하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 얼마가 발생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직전 연도와 비슷한 근로소득, 종합소득 공제,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을 적용받았다라는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면 조금의 편차는 생길 수 있겠으나 그래도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도 이자소득이 있고요. 배당소득은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는 그로스업 적용 대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로스업은 법인세 과세된 걸 가지고 배당 줬는데 배당소득세도 과세하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로스업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건 없고 분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분리하셔야 됩니다. 번거로운 일들이에요. 대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냥 국내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고요. 자, 만약에 해외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일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홈택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금융소득 쭉 한번 내역 뽑을 수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렸고요. 계산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보시게 되면 뭐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소득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자, 그 이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뭘 체크를 해야 되냐? 내가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급여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을 한 겁니다. 이전에 수업할 때 이 샘플이 하나 있어서 이 샘플 소득을 입력을 한 겁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고 근로소득 금액 혹은 사업소득 금액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야 된다. 그래서 2,678만 2천원 합산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미적용, 적용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냥 국내 주식 투자에서 연간 3,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그로스업 적용 배당소득이 아닌 월배당이다 이러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로스업 있는 걸로 할게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직접 입력할 때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꺼내셔서 자, 종합소득 공제 확인하세요.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600만 원으로 그냥 예시로 넣은 거예요. 예시. 그죠? 여기 하얗게 된 빈칸들은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겠고요. 음영 들어간 부분들은 입력하지 못하도록 셀을 다 막아놨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엑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놨고요.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에 예시로 넣어뒀지만 직접 여러분들 원천징수 영수증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옆에 또 다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아래 보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이렇게 해놨으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말 그대로 이 종합소득에다가 종합소득 공제를 빼준 겁니다. 공식은 다 적어놨으니 한 번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 영수증 가서 세액공제 체크해 갖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요런 값들을 빵으로 넣게 되면 세금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계산이 돼요. 그래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소득 지급받을 때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됐죠? 세액공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아래 보시게 되면 기납부 세액은 지금 빵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급여소득이 있으면 기납부 세액이 빵원이 될 가능성은 빵 프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보면 한 2,600만 원의 자, 근로소득 금액이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의 기납부 세액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됐죠? 자, 그리고 금융소득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배당 3,500만 원 있었잖아요. 자, 우리 3,500만 원 지급받을 때 14%의 세금을 원청 징수하고 이미 세금을 떼고 우리한테 줍니다. 자,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이미 차감한 14%에 대한 세금은 요번에 세금 계산할 때 빼줘요. 빼줍니다. 그냥 이 분리과세 되면 없어질 소득이지만 합산하게 되면 다시 빼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했더니 99만 3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빈칸을 잘 채워야 돼요. 기납부세의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자, 세액공제 받은 것도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자, 위에 올라가서 종합소득공제도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부분, 뭐 근로사업소득, 기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일단은 급여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천지수 영수증에서 쭉 보셔가지고 나의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아셨죠?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 부분.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다가 급여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급여 혹은 총급여. 여기 근로소득 공제 빼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자, 원천지수 영수증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표기된 값을 입력해야지 정확하게 나와요. 엉뚱한 값, 이 총급여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총급여가 맨 꼭대기에 있고 중간에 근로소득 공제 있고 그 아래 근로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정확한 값을 입력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셀프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들은요,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과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출세액이 지금 얼마예요? 세금이 490만 원이에요. 490만 원. 이렇게 보면 세금 폭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산출세액만 보면 56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다 차감해줘야 돼요. 금융소득 기납부세액. 이랬을 때 최종적인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나오면 환급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구조로 계산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용을 찾는 방법들도 알려드렸지만 사실 쉽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계산 구조를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참고적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셔서 실제로 세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게 되면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일 수 있냐? 절세 방안. 일단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ISA 계좌의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냐면 1억 원까지 낼 수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씩, 가장 빨리 내면 5년 안에 1억 원까지 옮길 수 있고요.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1,800만 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 또한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세 계좌 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초과되지 않도록 많이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시고요. 자, 그리고 절세 계좌 안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안 되고요. 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전 작업을 통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명의분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줄여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징여,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재산을 명의분산해서 각각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금융소득 귀속연도가 있어요. 수입 시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12월 만기로 두시고요. 하나는 다음 연도 1월 만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2023년 12월, 요거는 2024년 1월 만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를 조금, 수입 시기를 조금 달리 가져가시게 되면 이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절세 계좌를 통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제 절세 계좌를 통해서 월배당 ETF를 쌓아가시는 분들은 큰 걱정은 없지만 이미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요. 절세 계좌로 옮기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